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침 풍경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최영수 님이 늘 출근길에 듣는데 오늘은 호주가 공휴일이어서 집에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JB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호주예요? 네, 호주에서 인사해 주셨고. 코알라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가보신 적이 없어서. 캥거루도 잘 있나? 캥거루가 권투를 잘하던데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네, 언젠가 직접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마준 박사님은 아들 소풍 도시락 싸느라 오랜만에 본방사수합니다. 다들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요즘도 소풍 도시락 싸는구나. 그런가 보네요. 김밥. 예, 옛날에 무조건 김밥이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소풍 가는 아들 좋겠다, 그렇죠? 얼마나 신날까요? 꼬마는 좋겠다. 오늘 비 안 오나? 오늘 비 소식 없고요. 네. 김창면님, 오늘도 9300번 광역버스 기사님과 승객님들과 함께 시선 집중하며 출근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좀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빠르게 뉴스로 가볼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한국과 미국 2+2 실무회의가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특히 우리 경제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을 했다. 일단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미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2+2 협의에 참여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가졌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르면 내주,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호, 속도가 빠르다. 뭔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빨라야 5월 15일 돼서야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에 와서 추가적인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베센트 장관은 다음 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확인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미묘한 차이 내지 그 강조점에 따른 시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뭔지가 좀 궁금한 건데요. 자, 이거에 대한 지금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인터뷰에서 자세히 지금 점검할 계획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몰닥스님이 7월 패키지면 다음 정권에 폭탄 던지겠다는 건가요?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7월 패키지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속도는 빠르잖아요. 그렇죠. 다만 최소한 그 차기 정부에서 뭔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준다는 점에서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한 거 지금 다음 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드라인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3부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건진법사 관련 추가로 나온 보도가 있는데요. 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전 씨가 2022년 그 대선 때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막 소개시켜주는. 그러니까요. 이 네트워크 본부에 합류하게 된 게 김건희 씨의 권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측근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우리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니까 도와달라고 전성배 씨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측근이 하나 더 밝힌 게 있습니다. 손바닥 왕자 기억하십니까?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건데 이건 전성배 씨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측근은 주장을 했습니다. 왕자에 대해서 전 씨에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작품일까요? 궁금하고요. 또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전달됐다. 통일교 간부로부터. 근데 전 씨는 그걸 잃어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사님 선물입니다. 좀 전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잃어버렸다. 건진법사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죠. 그럼 도대체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왜 건네려고 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인 윤모 씨, 바로 다이아 목걸이를 건넸다라는 그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건진법사 전 씨에게 이 금품을 건넨 건 통일교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ODA라고 부르는데요. 이 ODA 사업 추진과 관련이 있는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검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통일교는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당시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윤 씨가 2022년 5월에 한 통일교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 영상이 공개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서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ODA는 비영리 기구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에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 캄보디아 ODA 통합정책협의에서 대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의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윤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건넨 걸 시도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를 차고 가서 이게 논란이 된 직후라는 거 아닙니까? 이때 논란이 되니까 김건희 씨 용산에서는 이건 빌린 것이다라고 하니까 윤 씨가 빌리지 말고 이거 차세요 하면서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딱 그 그렇죠. 시점에 캄보디아 차관을 대폭 늘리는 약정에 합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미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HBYI님 건진법사가 건진 게 무엇인지 봅시다. 이호등님 건진법사에게서 건질 게 많군요. 자꾸 건져 올려지고 있네요. 물프레님 네. 명시폰이 황금폰이라면 건진법사 폰은 다이아폰인가요?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수사가 좀 빨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구청장 경선 경과도 보고받았다. 건진법사가.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공천 관련한 의혹들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영옥님 밝혀지는 거 흘러넘치건만 달라지는 건 없네요. 점점점 해주셨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서 단죄는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인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젯에 사위였던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 씨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파문이 좀 상당합니다. 네.
자, 잠시 후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뭐 자세히 짚을 텐데요. 여기서는 짧게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결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함인데요. 첫 번째, 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으니까 이거 뭡니까? 형사 기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판 때마다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출석을 해야 되느냐? 기소한 건 전주지검인데 전주지법에 공소장을 낸 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판 때마다 어디로 나와야 된다? 서초동으로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장면하고 대비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장면과 계속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 나 말고 또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윤건영 의원이 어제 제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서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답변서도 보내지 않았는데 기소를 해버렸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버린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일반 형사 문제와 관련된 수사가 지금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사건 수사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출석해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우리가 기소했다. 선례 생겼다. 여기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 두 가지 지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검찰이 과연 그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스티그마님 물타기 인정 이렇게 보내주셨고, 레드헤어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판 갈 때 지하 통로로 들여보내주나요? 그러니까요. 네, 물어주셨고, 신원섭파님 이런 경우에도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잠시 인터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녹취를 근거로 어제 보도가 몇 개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게 확인해야 될 사안들인 것 같아요. 이거를 검찰이 수사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추경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마치자 우원식 의장이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배경음이 매우 소란스럽죠. 네네. 그만큼 실시간으로 논란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자, 한번 그럼 우원식 의장의 발언은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이걸 한번 짚어봅시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할 말 했다라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자, 우원식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의 근거와 발언의 자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원식 의장의 발언의 근거는 자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장이 다른 헌법기관의 판단에 기초해서 발언한 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우원식 의장의 발언 자격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다른 정당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다면 중립 의무 얘기를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의장 스스로 말했듯이
한덕수 대행에게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한 것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 대행에게 한 발언입니다. 더구나 그 발언 내용도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의 촌철로 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1번 누구나 되는 노인, 2번 역할을 하는 어른. 예. 과연 한덕수 총리는 어느 쪽일까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법원 일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는데 들어보시죠.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인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고발 사주 행위가 없었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그걸 입증할 증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점을 확인을 하고 자, 이번에는 대법원이 확정해준 다시 말해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해준 2심 판결 내용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시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피고인 손준성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다시 수사하면 됩니다. 고발 사주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지난달에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나섰다고 하니까 여기서 진척이 있는지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금님교회 캔디님이 죄는 지은 것 같은데 증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데이지님 오늘의 법이날이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날입니다. 아, 오늘이 이런 날입니까? 네.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좀 새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박안수정 계엄 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여기에 합참 계엄 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 검사와 이런 질의응답을 벌였는데 자, 군 검사가 비상계엄 당시 이재식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권 대령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시간인데요. 이런 지시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후다. 이거 뭐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아시겠죠? 2차 계엄, 네,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계엄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해제 선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끈 이유가 군을 추가 투입해서 계엄을 밀어붙이려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단서가 어제 증언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 실장은 2사단 출동 명령이 났을 때를 위해 현황을 알아보라고만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하나만한 주장인 게요.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계엄령은 즉각 해제되어야 했고 따라서 출동 명령도 내려지면 안 됐는데도 그럴 가능성을 체크를 했다? 그 자체가 불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 점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겸학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